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세계 식량 자급률과 뭐 이런 것부터 좀 거시적으로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도 좀 하다가 이런 류의 이야기는 너무 이론적으로 한정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생활과 좀 동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길지 않고 짧게, 그리고 중요 핵심 내용은 영상이 전문가분이 와서 너무 잘 내기된 게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들어갈 때는 재밌게 또 들어가려고 우리 근데 여기 불리합니다. 너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퀴즈로 우리가 먹거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씨앗부터 요리까지, 이건 아이들이랑도 하는 코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어떤 채소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리를 내십시오. 두 분은 세 분에게 일단 우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씨앗이네요. 여기서 맞출 수 있어요. 네, 박 아니에요? 네. 씨앗. 와. 맞을까요? 싹이 텄습니다. 맞아요. 호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호박전이 됐네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 드셔요. 이제 아시겠죠? 씨만 보고도 맞출 수 있죠. 씨앗은 절대 말하지 마요. 까만신데 애매모호하다. 같은 모양 있는 거죠. 씨앗입니다. 아주 작아요. 이거 아주 작아요? 싹이 텄습니다. 이 싹은 많이 네! 와! 이게 까매요? 씨앗, 뭐야? 씨앗이 갈색, 약간 짙은 갈색을 띠는 거고요. 무시야. 싹이 텄고요. 배추? 얘가 얘네요. 토종 배추예요. 걔랑 네. 둘이 씨앗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무도 못 맞췄나요, 그러면? 배추 씨였어요. 배추가 돼서 김치가 됐습니다. 요건 아시죠? 토마토예요? 씨앗으로. 선생님, 많이. 모릅니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싹이 텄어요. 먹어요. 올 여름에 많이 드셨을걸요? 수박? 우리가 또 녹두도 수박 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태 뱉어가지고. 얘는 뭐냐? 모르겠는데 너무 커? 아이고, 넘어요. 네, 아까 토마토를 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죠. 네. 토마토 같았어. 이렇게 해서 토달토달 달걀볶음이 됐습니다. 요것도 이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얘도 토마토. 여기서 무조건 이건 보셨을 거예요. 이 채소를 먹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고추. 네! 나는데. 자랐고요. 꽃이 피고 꽃이. 열매가 맺혀서 요거는 꽈리고추 볶음이네요. 맛있겠네. 얘도 이건 씨앗이 낯설겠군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요것은 씨앗 빼고 정입쌤 빼고 아메바도 도전해 보실래요? 오시는 거 싹을 볼게요. 이거 우리 교수님, 14년 교수님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씨앗이 가공이 된 씨앗이에요. 예, 후처리가 된 씨앗이에요. 그래? 이젠 아시죠? 네. 흰당근이에요? 이거는 당근 맞습니다. 당근이잖아. 네, 당근 꽃이 폈고요. 당근이 수확이 돼서 이렇게 김밥이 되었습니다. 맛있겠죠? 요시도 낯서네요. 씨앗만 알고 있나요? 씨앗만이 알고 있나요? 정작은 사실 아니에요. 싹에서는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분. 시금치. 네. 어떡하지? 시금치 같은. 어떻게 싹을 보고 모르실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잘합니다. 그럼 나는 샘플 시금치 나물도 있고요. 이런 것만 하니까. 와. 시간만 하니까. 요거는 그냥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싹이 텄고요. 너무 신나게. 네, 논에서 수업에 벽꽃이 폈습니다. 벽꽃은 보통 8월에? 7월 말? 피고 있어요. 이때부터 피고 있죠. 해서 수확이 됐고요. 무엇이 됐을까요? 밥이 됐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그냥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깝게 접하고 그래서 식량에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텃밭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못 봤어요. 아, 삼시세끼. 고창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촌편보다 여기는 약간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고창에서 다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한 50평, 100평? 하우스 하나가 있고 텃밭이 있고 거기서 수확해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먹다가 뭔가가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어느 날 뭔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는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마트에서 수확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먹는 거죠. 오로지 그 밭과 노동력으로 삼시세끼를 이 4시 삼시세끼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가진 아주 판타지한 우리도 거죠. 시켜봅시다. 이런 삶을 되게 꿈꾸지 않으시나요? 꿈꿔요. 여기서는 제가 늘 고민을 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게 막 풍족하고 막 엄청난 TV가 있고 냉장고가 크게 있고 인덕션이 있고 막 이런 집이 아니라 불 떼서 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삼시세끼를 먹기 위한 최소한의 자급자족, 여기 제목이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잖아요. 자급자족을 하는 그 약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냥 먹을 게 떨어지면 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요리를 하는데 몇 개 하고 싶으면 밭에서 고추 따오고 요런 삶이 정말 꿈꾸는 삶인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걸 살짝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시농부 나오는 건가요? TVN 예능이에요. 예능이에요. 네, 예능 프로그램 한 10부작? 무슨 편을 넘어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네. TVN에 나와요. 네,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맨날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도시농부들은 가끔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채소, 내가 텃밭에서 다 키워 먹으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300평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도시농부 4인 가족이 자급자족하기. 근데 이거는 채소만이에요. 그렇죠, 채소만. 네, 채소만. 여기서 쌀 빼고. 그렇지. 자, 감자는 한 4인 가족 20kg면은 16제곱미터, 한 3평, 4평? 요 정도면 된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비슷하고요. 고구마가 수확량이 더 많은가 봐요, 감자보다. 면적이 좀 작죠? 그리고 옥수수, 뭐 콩, 잡곡. 콩은 좀 면적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1년 동안 먹는 모든 그 채소들을 다 잎채소, 토마토, 호박, 과일 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한 몇 평, 이건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이 했는데 필요한 땅이 다 더했더니 226제곱미터예요. 이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평으로 바꾸면 몇 평일까요? 30평? 한 226 나누기 3.3 해야 되지 않아요? 80평? 한 7, 80평, 80평,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삼시세끼 고창편에 있는 밭의 평수가 딱 요 평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채소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평균 면적을 하면 한 20평? 20평은 예, 20평이면 한 사람의 채소랑 그 잡곡류는 자급자족이 된다 이런 말이죠. 예, 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먹고 살려면 그 면적이 어떻게 될까라고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UN 세계 인구 전망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70억? 80억? 네, 80억이 넘어섰습니다. 이걸 보면 옛날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10억에서 20억 명으로 인구가 느는데 한 5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는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없다. 농업으로 먹여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한 학자가 누굴까요? 그렇게 예, 했는데 인간은 그거를 극복해냈잖아요. 무엇으로?
녹색혁명. 네, 녹색혁명. 고기로 녹색혁명으로 극복을 해냈다. 이러면서 막 사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극복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구를 보면 70년대 중반에 한 74년? 이때가 40억 명이었대요. 그때 저희가 태어날 즈음이죠. 그랬는데 지금 2020년에 80억이.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50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인구가 2배로. 2배로 된 이유는 아시겠죠? 평균 수명이 지금은 평균 수명이 77세까지 전 세계 평균 수명이 77세고 보건이 막 발달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많이 죽지 않고 그리고 몇 년간 전쟁도 없었죠. 큰 세계대전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확 줄어드는 계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앞으로 인구 전망입니다. 100억을 2080년쯤 되면 100억 명이 넘을 전망이래요. 이렇게 해서 낮을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100억 명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20제곱미터, 한 사람이 2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게다가 그거는 고기 다 뺀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영상을 하나 볼게요. 세계 기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앞으로 먹는 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염두에 보면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기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나 분쟁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개론에서는 전 세계 기아 인구와 심각한 기아 국가 그리고 기아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5기관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다음에 국제농업개발기금, 그다음에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의 연합으로 올해 7월에 세계식량 안보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서 2019년에 대해서 세계에서 1억 2,200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죠. 자, 그림을 보시면 가장 좌측이 아프리카이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 세 번째가 오세아니아, 네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및 서인도 제도인데요. 그림에서 붉은색이 현재 기아 인구 비율이고요. 검은색이 전지구 평균 기아 인구 비율입니다. 그런데 가장 좌측의 아프리카는 전지구 평균 기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인구 5명 중 1명은 기아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세계 평균치 2배가 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0%인 24억 명이 일상적으로 음식을 접할 수가 없었고요. 그중 9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면서 애초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아를 중심을 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유엔의 목표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 보고서나 통계를 접할 때 다양한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고픔 또 식량 불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배고픔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량 불안은 개인이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을 얻을 수 없는지와 또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식량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5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아를 줄이는 데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서아시아 지역, 카리브해, 아프리카는 계속 기아가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아시아는 8.5%, 오세아니아는 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6.5% 수로 기아에 직면해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으면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아주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전 세계 총 인구의 약 29.6%, 이거 약 한 24억 명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해 있고요. 이것은 2019년보다 무려 3억 9,100만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42%인 31억 명 이상이 건강한 식단을 접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 극심한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아동 3천만 명 이상의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 중 800만 명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아프간의 경우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기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분쟁이나 정치,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라고 하던데 정말 가장 큰 원인인가요?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 밀 가격이 싸거든요. 국내에 싼 밀 그런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기아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기상기구는 9월 14일에 유엔의 18기구가 합동으로 만든 2023년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을 기한으로 설정을 하고 2016년부터 함께 추진한 17개 공동 목표로 빈곤 및 기아를 중심화하고 건강한 삶 및 복지를 증진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등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2030년에 약 6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면서 기아 종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도시들은 점차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폭풍 해일이라든가 홍수, 대기 오염 등에 취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IPCC라든가 유엔 환경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간보다도 0.3%가 높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라고 보면서 향후 5년 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98% 정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극심한 기후변화인 폭염이라든가 홍수, 가뭄 등은 가장 직접적으로 식량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기아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기아 인구가 느는 이유가 단지 기후변화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고 식량 손실 같은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일단 이런 기아의 원인이 식량 손실이라든가 쓰레기로 인한 지역 기아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식량의 13%가 수확 후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서 손실되고 있고요. 추가로 17%가 가정이나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에서 낭비되고 있고요. 특히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32%, 고기나 생선 등은 12.4%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에서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식량 생산 중에서 30%가 사라진다는 건데 이 식량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기아 인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총 인구의 2배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식량 손실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두 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표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지역의 식량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식량 생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제는 음식물 손실과 쓰레기는 윤리적, 정치적, 과학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 도전에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먹이 사슬의 비효율, 또 소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기후변화의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장 버려지는 음식만 다 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기아 해결 솔루션을 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기아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는 기아 인구가 소폭 줄어든 것은 이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채택하는 솔루션이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여기까지 볼게요. 좀 약간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되게 충격적. 그래서 그 먹거리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아까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그 모든 내용을 좀 담아서 드린 거고요. 아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요. 그 전 세계 인구를 2배로 먹여 살리는 식량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카리브해에서 2배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많이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에 그 먹을 게 없는 이유는 땅이 있는데 농사 지을 땅에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커피나 카카오 이런 걸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전 세계 농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벌써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그 흙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재생산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방법, 계속 이어지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먹거리 생산도 약간 자본화가 돼가지고 녹색혁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혁명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땅에서 우리가 퇴비를 주고 건강한 땅에서 생산하는 만큼만 수확해서 우리가 그때 70년대, 60년대 이때 섭취하던 하루 성인 칼로리가 1600칼로리 요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게 했는데, 녹색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질소 인상 칼륨을 화학적인 그것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땅이 망가지고 점점 더 투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농약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흙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땅이 되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80% 이상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도 계속 농사를 앞으로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태풍으로 지금 텃밭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땅이 낮아져요. 없어져요. 흙이 유실되고 맨 땅으로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 다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건강하게 그 생산을 하고자 하는 소농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농들한테 결국은 자본이 다 가져가게 되고, 이러면서 식량에 대한 그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어떻게 그 채소나 식량 자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섭취량이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우리나라도 3000칼로리 이상을 하루에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과하게 먹죠. 그래서 고기 섭취량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런 식생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좀 캐치한 게 버려지는 먹거리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이 마추픽추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두산보다 약간 작은 이렇게 2400m의 쓰레기산, 음식물 쓰레기로만 저렇게 버려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간 전 세계. 저 산이면 기아 인구가 다 사라질 만큼의 양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채소에서 제일 많이 버려져요. 채소 껍질이나, 그리고 많이 사나 보셨죠? 채소 사놓으면 오이도 먹으려고 샀다가 썩어서 버리고 물러서 버리고 이런 게 많아서 가장 많은 것 같고, 유제품도 많이 버려지고, 생선, 어류도 많이, 꽤 35%나. 옛날에는 생선 대가리라고 하죠. 생선 대가리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살만 쏙 골라 먹죠. 요렇게 요즘은 생선도 정말 냉동으로 살코기만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부산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 육류는 좀 덜 버려요. 아직 좀 귀한가 봐요. 그리고 곡류까지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려지는 양이 어디서 버려지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북아메리카 오색, 이게 1인당 버리는 양이에요. 1인당 1년 동안. 북아메리카, 여기 미국이랑 호주겠죠? 잘 사는 나라들. 1년에 295kg, 1인당. 엄청나게 버리죠. 근데 이걸 보면 소비자가 관리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노란색이에요. 생산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파란색입니다. 요거 비율도 좀 보시면 재밌어요. 유럽이랑 이렇게 선진 국가들은, 소위 선진국들은 비슷하죠? 동북아시아, 우리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는 1년에 240kg.
많이 버리죠. 예, 1인당이에요. 1인당 1년에 버리는 양이에요. 근데 살짝 그 우리가 평소에 버려지는 걸 되돌아보면, 아, 1인당 240kg 버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다. 근데 이게 수치로 나온 평균이에요. 동북아가 그렇고, 남아메리카는 좀 어느 나라죠? 대표적인 게? 브라질? 예, 미국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예, 그런 나라들은 여기서 좀 볼 것은 여기 생산, 운송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비율은 나라마다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는 유실되니까. 소비자가 버리는 음식의 비율이 남아메리카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사하라 이남 이쪽으로 가면 버리는 양도 엄청 적고, 근데 이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을까요? 예전에는, 그죠? 생산하고 운송하고 가공하고 이런 과정을 예전에는 거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예, 맞아요. 이렇게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었고, 거기에 이렇게 탄소를,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그 포장을 하는 과정과 그 운송과 유통과 이런 과정들이 이런 유실되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또 소비자, 또 풍족한 나라일수록 내가 사가지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양들이 또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엄청 버립니다. 냉장고 청소할 때마다 몇 킬로씩 나오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식량 자급이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식량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농업 생산량은 주로 이제 한계치에 달해가지고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다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버리면서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은 굶주리고 있고, 어느 곳은 먹을 걸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본이 들어와서 그 땅을 이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땅으로,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땅으로 일궈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량 자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달래는 절대 안 사 먹고 제 밭에서 달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무언가는 자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상추만은 나는 밭에서 난 상추 절대 안 사 먹는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정임쌤은 뭔가를 이렇게 자급. 오이 안 사 먹어요. 네, 그거 오이를 자급하신 거예요. 네? 저희 수도원도 제가 네. 상자덮밥 쉬운 2개 갖고 있어서 채소 중에 네. 봄에는 상추 이제 거기서 쭉 저희 안 사 먹어요. 오.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만 그 상추를 먹는데 그죠. 상자덮밥이 오늘 숫자가 많아서 다 잎채소 나오고 있어요. 여름 다 지나고 씨앗 받고 또 심었는데 또 탔어요. 가지런해야 돼.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님이 부모님이 계시면 쌀은 받아서 먹고 이런 집도 꽤 될 거예요. 찾아보면 내가 무언가는 자급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의 자급은 뭔지 궁금해요. 저도 쌀은 안 사 먹습니다. 쌀 말고 직접 네. 시골에서 보내주시니까. 다 농사를 아직도 짓고 계셔서. 아하. 네. 그리고 채소 중에 안 사 먹는 거. 채소 중에 안 사. 잎채소는 진짜 안 사. 채소는 안 사 먹는. 토마토도 안 샀고요.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이 오이 요만한 거 하나 2,000원 한다고. 물가를 몰라. 그죠. 물가를 몰라. 물가를 몰라. 오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맞아. 오이 4개 담아놓고 5,000원 줘서. 그죠. 지금 싼 건 가지밖에 없다고. 가지가 많이 나와. 그죠. 가지가 많죠. 호박도 장비야. 호박도 잘. 네, 요렇게 하고 저는 한때 그런
제가 한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옥상에 텃밭을 마련해가지고 지면서 약간 그런 목표를 가진 적도 있었어요. 우리 건물 사람들은 상추를 사 먹지 않고 상추를 자급할 수 있게 공급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가지고 근데 실천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좀 그게 약간 우리가 직접 지어 먹는다기보다 농촌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우리는 쌀을 철원에서 한 것을 받아 먹으면서 쌀만은 일종의 그런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선택할 때 먹거리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러죠. 슈퍼에 가서 살 때 유통기한을 제일 내일까지인 게 있고 일주일 뒤인 것까지 있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내일까지인 걸 먼저 사갖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꼭 멀리 있는 거를 사게 되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엄마가 맨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 거는 나중에 먹어라. 나쁜 거 먼저 먹어라. 그러면 안 돼, 이제. 어렸을 때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쁜 거 먼저 먹으면 좋은 것도 나빠지더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는 좋은 걸 먼저 먹고 신선한 걸 먼저 먹자 이런 주의여서 약간 그런 기준이 있고 요즘은 약간 기후를 얘기하면서 탄소 발자국이나 이런 걸 따지기도 하는데 나름대로의 먹거리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식량 주권을 얘기하고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먹거리를 선택할 때 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필요한지 그 기준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거라도 자급할 수 있을까요? 자급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살짝 세워보는 요 세 가지 논의를 시간이 짧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두모두모로 하면 되겠죠. 네, 1, 2, 3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서 적은 건가요? 네,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우리나라는 다 로컬이래요. 그래, 우리 500km 500km 아니면 다 로컬이래요. 저 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용목을 이어오고 있어요. 전 떠나갔지만 당신들이 닭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1000개 처음에 하나에 1,000원. 이런 것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살을 만들고 이건 그냥 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이거 직접 키우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쭉쭉 뻗어요. 부으니까 건강한 먹거리 먹는다는 생각이 하신다는 거예요. 1번 먹거리 선택의 기준은 머리를 먼저 보신다고 했어요. 아보카도 안 먹고 오렌지 안 먹고 그리고 못생긴 채소도 상품성이 떨어진 것도 이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먹고 상자 텃밭을 활용하시는데 수현님 같은 경우는 선택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스토어 안에서는 주방에 이제 직접 요리하시는 분이 이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또 문제도 있어서 협력자의 힘도 중요하다. 선택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거를 우선 사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철 음식, 유정란, 행복한 동물이 생산한 것들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시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렁이와 함께 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고기를 거의 구입을 안 하신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또 가지고 와서 그때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이웃을 나누. 절대 냉동실에 넣지 않는다. 냉동실에 넣으면 안 나온다. 보관은 욕심이다. 명언을 남겨주세요. 보관 욕심이다. 그리고 아예 작은 냉장고를 쓴다. 작은 냉장고. 큰 거 쓰지 않는다. 그리고 수현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말려둔다. 무, 배추, 사과 다 말려두면 겨울에도 이렇게 차로 마실 수도 있고 비타민이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먹거리는 잎채소 키워서 먹는 거 그리고 씨앗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나눔하신대요. 토란, 강황이 잘 자란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자급자족이 삶과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우리 제철 음식으로 하는 푸드수업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봄나무를 체험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수업도 해보셨고 생활차 정말 차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시도에 가고 싶다. 가서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근하고 무를 요새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담가두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잎채소를 또 먹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키운다. 당근하고 물을 타서 먹고 머리를 키워서 그 잎사귀를 또 먹을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이 비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먹거리 선택을 할 때 포장이 최소화된 것을 구입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레이가 들어있지 않은 김을 사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그 재래시장에 가면 그런 게 없고 아니면 비닐에 있으니까.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호박 안 사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호박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론은 저런 거를 구입을 하려면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라고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는지 항상 양을 고려를 해야 먹거리 선택할 때 이제 욕심을 내고 많이 사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성이 있는 먹거리 선택하기. 그래서 뭐 부모님이 주신 거나 아는 농부가 준 거거나 내가 키운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은 나와 관계가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언니네 텃밭이나 한살림이나 여성 농민회 등에서 이렇게 2주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정기 꾸러미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계획적 있는 그런 먹거리 선택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버려지는 채소가 있대요. 어글리 채소를 모아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대요. 싼 가격에 채소 막 2만 원씩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제철 농산물을 이용을 하면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거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냉장고를 작으면 넣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아예 내가 먹을 수 있게 적게 달라고. 요즘 식당 가면 큰 공기, 작은 공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텃밭 채소를 비슷한 방법인데 저장 방법을 항상 모색을 하신대요. 그래서 절임을 할 건 절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말릴 건 말려서 텃밭에서 나는 그 버려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조리할 때 재료를 보고 몰아서 하면 이렇게 남는 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음식 한 가지 만들려고 채소 5가지 꺼냈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한번 음식을 만들 때 그것들을 다 골고루 활용해서 음식을 하면 짝투리로 버려지는 것이 적어진다. 그리고 내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하면 이렇게 일단은 각성하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알게 되는 것과 모르게 되는 것의 차이가 있어서 내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항상 좀 점검을 하자. 그리고 계획적인 장보기. 그 장을 볼 때 충동적인데.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충동에 시달리는데 약간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서 장을 보자. 그리고 냉장고만 파먹어도 3개월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냉장고 파먹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자급을 위해서는 오늘 이거 제가 약간 꽂혀가지고 별표를 해놨는데 먹거리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 그냥 나 혼자 생산해서 나 혼자 못 먹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보다 나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먹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멀리 있는 농부가 생산한 거를 서로 보내주고 내가 생산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트워킹, 연결, 관계, 그리고 그거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은 생산 과정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 먹거리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훨씬 더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텃밭으로 채소를 자급하자. 그래서 이것도 공동체든 네트워킹이든 해서 그 도시농부 채소 네트워크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채소는 네트워크로 충분히 다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옥상 베란다에 그 텃밭을 작게라도 정말 저는 이제 정말 한 작물만 딱 이렇게 연구를 죽지 않는 것을 연구를 해서 죽지 않고 적게 키워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허브 같은 거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 걸 시도하자. 그리고 역시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 관계성은 텃밭을 늘리기 위한 관계성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텃밭을 늘리려면 지자체와 관계망을 잘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텃밭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텃밭을 많이 늘리자. 그리고 밀가루가 재배를 하면 밀가루 작업을 했을 때, 왜냐면 저희가 밀가루 작업을 나라 자체도 못하고 있고 또 의외로 밀가루는 사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밀을 키우자. 그래서 밀이 생각보다 되게 잘 까진대요. 그래서 톱밀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갈아서 밀가루로 하면 엄청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습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입생과 함께하는 먹거리 최소한의 자급자족 실습 시간이 진행됩니다. 자, 해바람 텃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이게 뭐? 요거는
요거는 가끈동부라는 가끈동부야? 콩인데 요 콩은 이렇게 풋콩일 때 예, 그냥 껍질째 먹는 겁니다. 예. 가끈동부. 예,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보이 나뭇잎.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뭇잎이죠. 그죠? 지금 여기가 요 입자루 길이에요, 여기가. 입자루길. 예, 입자루길이고 중간으로 나뭇잎 형태. 그래서 우리 겨울에 이거 빗자루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때도 참여해 주세요. 아, 여기 이제 목화 솜이 나오게 터졌다. 꽃은 따지고 목화 솜이 만들어지네요. 너무 이쁘다. 예. 지금 요게 꽃이 펴서 씨가 맺혀서 떨어져서 또다시 이렇게 주위에 부추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얘가 강황이고. 얘가 강황이고 얘가 생강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피는 너무 좋아. 여기 벌어졌죠. 여기 요 하나. 네. 요 벌어졌는데 암술은 요 안쪽에 있어요. 요 수술가루가 요 암술에 떨어지면 수정이 되면 얘가 잎을 닫아요. 그렇지. 아직도 순이 올라와요. 잘안 올라와서 이렇게 잎을 자꾸 만드니까. 예. 이따가 그냥 반찬으로 반찬을 드세요. 먹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뭇잎 형태의 이거 밭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예, 하면 여기 지렁이 집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한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가져갔어요? 지렁이가 잘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간 것 같아. 저걸 심어놨 바질도 요 씨 맺히면 씨 떨어지면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얘는 혼자 있으면 빛만 나오니까 이걸 가져가서 하세요, 선생님. 향이 나오도록 제가 저기서 초코민트를 좀 닦고 같이 해야 돼요. 해서 자급자족 우리 옥상 텃밭에서 나오는 거 감자, 양파, 고추, 호박까지 이용을 해서 오늘 수제비를 끓여서 드실 겁니다. 너무 맛있겠어요.